최근 김윤희 작가의 나홀로 되어 남으리라는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상화와 신혜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노점상이었던 상화의 홀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난에 절망한 상화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훌쩍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신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8년 후 미국에서 화가로 성공한 상화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소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깨와 소매 끝에 금줄을 두른 빨간 유니폼과 빨간 모자를 쓴 건장한 체격의 도어맨이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빨간 유니폼이 그렇게 어울려 보일 수 없었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남자의 모습이 비굴하지 않고 성실해 보였다. 책에서 보았던가 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는 사람은 오직 호텔 도어맨 뿐이라는 구절이 떠올라 상화는 목례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차에서 내렸다. 상화가 비굴하지 않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상화는 가난에 절망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부에 비굴했고 무작정 미국으로 도피했을 정도로 자신의 사랑에 비굴했으며 신혜에게 불성실했습니다. 모순입니다. 오늘 그림은 어제 이미 그려진 것을 넘어서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 밝음을 그리려면 어둠을 지워야 하고 움직임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지된 것을 없애야 한다. 매일매일 과거를 지운 채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어느 날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화는 8년 전에 저질렀던 신혜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과거의 어둠을 지우지도 못하고 정지된 과거를 없애지도 못하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술은 작가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과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화가 화가로서 성공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작가는 신혜의 처녀 시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집안 형편도 꽤나 넉넉한 편인데다 무난 동료이니 받고 싶은 건 쉽게 내 것이 되었고 옷 입는 거며 구두나 핸드백 등 치장하는 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그녀는 언제나 세련된 모습이었다. 흔히 끼리끼리 논다고 입고 찍어 바르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여학생들은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돈에 한이 맺혀서 죽은 조상이 있는지 오직 돈만 긁어 모으다 보니 아는 거라곤 돈밖에 없는, 그래서 가정교육도 돈으로 하는 건 줄 아는 몰지각한 부모의 가엾은 자식들이 노트 한 권 달랑 들고 무리지어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풍기는 화장품 냄새는 불쾌하고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신혜는 달랐다. 영악했지만 이기적은 아니었고 넉넉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신혜는 상식과 지성을 갖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과거에 매몰되어 현실에 불성실한 상화 같은 남자와 짝이 될 수 없으니 8년 후 재회했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미란이라는 노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유복한 집에서 자랐지만 딴 살림을 차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유상화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런데 전시회 기간 동안에 미란은 짝사랑에 빠집니다. 그것도 비상식적으로 너무 빠르게, 비이성적으로 아주 깊숙이. 그녀가 이모하고 나눈 대화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제 개인전도 끝났어요. 그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떠나요.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완전히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기 전에 전 작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저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니? 감정이란 언제나 여러 가지 색깔을 함께 갖고 있게 마련이야. 넌 지금 유아백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이모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구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미라는 상화의 마음에 그녀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자 자살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하지도 동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녀의 사랑의 대상인 상화와 어머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지요. 이 소설에서 나는 두 사람의 정신병자를 발견했습니다. 상화와 미란. 그들은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환자들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최초의 경험, 상대에게 미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가 전에 얼마나 외로웠었느냐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사랑에 의해서 다시 결합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불안의 근원이다. 따라서 인간의 절실한 욕구는 자신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성취하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한다면 곧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윤희 작가는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쥘 베른도 훌륭한 인격이란 교양이 풍부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즉 활동적인 정신과 육체, 열렬한 소망, 불굴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양과 현실 감각이 부족한, 즉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는 상화를 만나 미칠 듯한 집착에 빠져버린 미란. 그녀는 차 떠난 뒤 정거장에서 슬픔에 빠져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환자입니다.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슬픔은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짐승이 되지요. 과거 사랑의 슬픔에 매몰되어 현재의 이성관계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상화도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어지러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짓, 개한테 닭뼈를 던져주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한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꼭 상인들이 돈 자랑하듯이 그걸 뽐내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지니고 다니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무데나 그걸 뿌려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믿을 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때로 사람에게 생각이란 말이죠. 개한테 던져준 빵 속에 든 바늘 같은 것이죠. 개가 빵을 꿀꺽 삼켜버린다면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박완서 작가는 사람들을 자주 많이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중에도 어쩐지 통할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몇 안되는 까닭 중에 하나랍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련 없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N과 암소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암소는 너무나 외로운 소라오 하고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이건 너무나 외로운 소랍니다. 우리 집 조그만 농장엔 소가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서 다른 소하고 어울리는 일이 좀처럼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장에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지요. 같은 소끼리 얼려서 재미나 좀 보게 말이에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뭐.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린 우선 여기 온 거라오. 팔려온 게 아니랍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군요. 진작 말할 것을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앤 할머니는 암소를 몰고 천천히 품평회의소를 빠져나갔다.